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 살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또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톱급, B급들 그리고 꿀팁들 다 안겨드릴 거예요. 가져가 주시고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급이 어떤 것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꿀팁들 그리고 비급들 알려주실까요? 우리 전문가님들부터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양옆에 굉장히 또 미녀의 두 전문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급 바로 한번 확인해 보셨죠? 자, 오늘은 연금 수령 요령, 연금 준비 요령이었습니다. 아,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또 어떻게 요령 있게 준비를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어떤 비급들 알려주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문가님 우선 어떤 내용부터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사실 연금은 매번 말해도 참 이게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모자르지 말씀을 않죠. 드려도 연금은 정말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연금을 준비하시는 요령껏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을 준비를 할 때는 얼마나 연금 액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연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부어야 되는 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요령껏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금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연금 액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조금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연금 액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월급 생각해보면 이러잖아요. 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다. 그쵸. 사실 월급은 많이 받을수록 제일 좋거든요. 실수령액 엄청 맞죠. 따르죠.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연금도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노력이라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급여상에서 봤을 때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기본급은 사실상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느냐를 봤더니 202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평균 연금액 전국을 따졌을 때요. 1인 평균 연금액은 약 64만 원 정도를 1인당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쌍의 부부로 봤을 때는 103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최고의 연금 수령액을 받으시는 분이 약 486만 원,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봐도 부부 합산 평균 금액하고 최고 금액하고의 갭 차이가 약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많은 기간을 오랫동안 붓게 되면 연금 수령액 자체를 높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 평균 연금 액수를 64만 원이라고 잡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300만 원 중에서 이 6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기본 연금 말고도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으로 우리가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런 것들 어떻게 또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으로 연금을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의 일종인데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도 사적연금, 즉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퇴직연금의 의무화까지 논의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혹시 퇴직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다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내 퇴직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DB형이고요. 회사가 퇴직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구조라서 직원이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DC형인데 회사가 적립을 해주면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합니다. 즉 수익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차이점인데요. 그럼 나는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임금 인상률과 운용 수익률인데요. 앞으로 내가 임금 인상률이 클 경우에는 DB형 유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현재 이미 고점일 경우 또는 직접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직접 운용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무엇보다 관리가 사실 중요한데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중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연간 약 한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DC형과 IRP는 5%대로 이 전체 연간 수익률이 총 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약 2%이고요.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약 2.3%였는데 그거에 반해서 23년도 물가 상승률을 보면 3.6%였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현재 퇴직연금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의 특성상 투자를 좀 두려워하시고 원금 손실에 대해서 극도로 좀 불안해하시는 심리가 있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예금형 펀드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부분 평균 수익률이 2%도 채 안 되는 이런 낮은 수익률로 연금을 운용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퇴직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연금 수령액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100% 활용해야만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직장을 30년간 다니면서 매년 300만 원씩 퇴직금이 적립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익률이 2%이면 약 1억 2천만 원이고요. 수익률이 5%이면 약 2억 원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3%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결과는 8천만 원의 차이고 자산 격차가 8천만 원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복리의 힘이고 우리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8천만 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다, 빠르게 키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DB형이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안 그러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DC형이 좀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얼마를 받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퇴직연금으로 저희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DC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익률의 차이가 결국은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익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조금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연금 DC형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월 30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DC형 퇴직연금을 30년 동안 적립을 했을
했을 때 수익률별 예상 적립금과 월 연금 수령액을 20년 동안 수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와봤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한 2% 정도, 2% 수익률 정도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리금 보장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예금형 펀드, 금리와 연동되는 라인의 펀드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약 2%에서 1%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펀드 라인업을 구성을 했을 때 30년 이후에 이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걸 월 연금으로 20년 동안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월 한 51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만 살짝 수익률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적립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액으로 바뀌게 될까요? 3% 정도를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적립금이 2%에 비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업됩니다. 그리고 월 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연금 수령액이 더 불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이 퇴직연금 DC형, 특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에는요. 이 연평균 수익률 1-2%의 차이가 매달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많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만약에 내가 3%가 아니라 6%, 2배수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6%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3%에 비해서 약 1억 가까이의 적립금이 훨씬 더 불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불어나는 이유는 바로 매달 우리가 불이되는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 월 연금 수령액 자체도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난 10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펀드를 조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이 1-2% 정도의 수익률을 잘만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퇴직연금을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시키고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평균 수익률 1%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숫자가 나오니까 살짝 또 제가 수학에 자신이 없지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으로 64만 원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중간적으로 한 잡자고요. 3%의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잡아서 124만 원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은 더해서 188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188만 원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에는 또 개인연금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개인연금에도 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연금 상품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실적 배당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개인연금 두 가지인 연금저축펀드랑 변액연금보험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전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66만 원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연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9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일부 가능은 하지만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 또는 그 이상을 세금으로 뱉어낼 수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점으로는 절세와 적극적인 투자로 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좋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부분도 최저보증형으로 선택할 경우 이 또한 보장받을 수 있고 중도 인출 시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환급률을 기반으로 중도 인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펀드 운용이 필요하고요. 사업비는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높지만 이 총 납입 기간이 끝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수수료가 무조건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과세를 활용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점을 활용하고 또 추가 납입 활용 등으로 총 사업비를 낮춘다면 변액 연금 보험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연금도 잘 굴려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이 두 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돈이 또 중요합니다. 얼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연금저축펀드랑 변액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직장인분들한테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상 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점이 있지만 결국 그 기간을 채워야 되고 연금으로 꼭 수령해야지만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랑 비과세 연금보험, 그러니까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를 운용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사실상 내가 세금적인 혜택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좀 이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한 달에 연금저축펀드랑 변액연금 이 두 가지를 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을 하는데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총 30년 동안 펀드로 운용을 해서 연복리 10% 수익률을 가정을 했을 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익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총 적립금, 원금과 수익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금적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적인 이점이 있는지 결국 이게 우리의 연금 적립액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납입을 하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부분으로 세액공제를 99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는 매달 내가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에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5%의 사이인데 4% 중간 정도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 2,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또 뱉어내야 되는, 납입을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낸 금액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립금 자체에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 대한 부분도 연금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뱉어내는 것도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차이점을 좀 들어보자면 연금저축펀드랑 변액연금 같은 경우가 수수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현재 상황에서는 낮지만 추후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는 평균적으로 연 6에서 8% 정도의 사업비를 내게 되는데요. 이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거의 없거나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변액연금보험이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좀 보증해주고 고정해주는 최저보증형 옵션이 들어가 있는 변액연금 상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률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형 옵션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얘기 했을 때 세금 얘기가 절대로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좀 짚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액연금 보험 안에서 이 최저 보증형은 연금 수령액을 고정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 실적 배당형 연금이랑 큰 차이, 강점이 있는 걸까요? 변액연금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된 적립금이 수익률에 따라서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금리 연동 형태의 상품보다는 훨씬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보증형은 변액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분들의 선택을 받는 상품인데요. 말 그대로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이자와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디자인보다는 성능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도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향이 많이 갈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처음 가입할 당시에 약속했던 연금 수령액을 보증해 주시는데요. 월 50만 원씩 2년 동안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을 납입한 만 26세 남성분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이 투자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월 108만 원의 연금 수령액을 보증해 줍니다. 이게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퇴직연금으로 월 104만 원의 연금 수령액을 받으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6%가 나와줘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100% 다 맞출 수 없다면 사실 오히려 최저보증형이 안정적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꾸준히 납입만 하신다면 약속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64만 원, 퇴직연금으로 60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108만 원을 맞춘다라고 해도 월 232만 원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죠. 여기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거나 개인연금 납입 금액을 조금 자유롭게 설정을 하신다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 개 다 챙기면서 미래를 좀 보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최저보증형 개인연금 이렇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금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끝으로 가장 관심이 있으셨을 법한 형태의 연금 두 가지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한 고객님께서 기존에 변액연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서 저한테 7년 정도가 지난 연금보험을 보여주셨습니다. 펀드 관리와 수익률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신 상태이셨고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사실 0%에 가까운 숫자였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가입을 하셨더라면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셨을 거고요. 반대로 다른 한 고객님께서는 증권사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셨고 변액 보험을 가입하신 지 한 2년 정도도 되지 않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10%에 다다르는 운용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라면 확정금리형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더라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셨겠죠. 그러면 나도 증권사 추천이나 주식 공부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점은 그것보다는 나의 성향, 그리고 나와 상담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담당자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연금을 요령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무슨 포카리 스웨트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좀 흔들렸던 때였는데 이럴수록 연금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비급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적 배당형 연금 운용입니다. 운용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그냥 냅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잘 굴려야 되잖아요. 굴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펀드 수익률,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적 배당형 연금 상품의 가장 중요한 펀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나 변액 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어떤 펀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노후 자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펀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를 고르기 위해서는 펀드 이름을 읽을 줄 아셔야 해요. 펀드 이름만 봐도 되게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이름은 기본적으로 운용사명과 기초자산, 그리고 수수료 형태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A라는 이름이라면 맨 앞에 코덱스가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됩니다. 자산운용사가 클수록 당연히 펀드 운용이나 자산 배분을 잘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은 말 그대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묶은 기초자산에 투자되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AE로 되어 있는 게 해당 펀드의 수수료 수취 방법이라고 적어두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만 파악하는 방법만 알아도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그리고 수수료 체계가 어떠한지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선택할 때는 기초자산도 중요한데요. 증시에 투자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인지 S&P 500인지 나스닥인지 등 이러한 다양한 증시의 이름이 있다면 증시에 투자되는 펀드인 거고요. 증시뿐만 아니라 섹터에도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헬스케어 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는데 테마가 뭐냐면 ESG나 AI, 로봇, 경기 민감 등 한 가지 테마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섹터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지만 테마로 로봇이 들어가 있으면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부터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로봇 외형에 들어가야 하는 처리나 전력 장치 등을 만드는 기업처럼 이 테마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섹터에 투자할 건지 테마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아예 증시에 투자할 건지에 따라서 펀드명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펀드를 선택할 줄 아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 같아도 이 펀드 이름이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다른 것들은 사실 한국말이고 우리가 다 보면 알 법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괜찮은데 마지막에 AE, 이거 수수료 수취 방법, 이건 좀 헷갈려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 수수료 수취 방법이 진짜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펀드를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산업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자산운용사도 똑같고요. 가운데 기초자산도 똑같은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영어 단어만 다 다르게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 수취 방법을 뭘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수수료 구조를 이해를 하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2형이 있고요. 그리고 C2형이 있습니다. 이 펀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랑 후취 수수료라고 해서요. 펀드를 내가 처음에 살 때 뺏어가는 수수료가 있고요. 나중에 팔 때 뺏어가는 수수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수수료가 조금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2형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내가 매수할 때에 대한 선취 판매 수수료가 없는 형태가 A2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보수라는 건 뭐냐면 수수료가 있고요. 이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 자산운용사가 필요한 것들이나 본인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용 보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A2형은요. 먼저 떼는 수수료도 없고요. 뒤에 이 운용 보수라고 하는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수료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핸드폰 어플에서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펀드 라인업이 대부분 A2형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은행 채널의 중심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게 A2형 이제 수수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C2형인데요. 이 C2형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는 없는데 보수가 A2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권사나 은행 채널을 이제 보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처럼 조금 나는 모바일로 항상 뭐 펀드를 매수해 아니면 핸드폰으로 난 매수하는 게 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A2형의 온라인 중심의 펀드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뒤에 2가 안 붙은 A, B, C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은요. 채널별로도 다르고 판매 방식별로도 다르고요. 이걸 증권사가 위탁한 건지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건지에 따라서도 이 펀드 수수료가 조금 나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채널이 다양하고요. 클래스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뉘는데 이거는 기관과 개인이 살 수 있는 것 자체를 구분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2, 3%의 수수료를 떼고 세금도 떼면 사실상 남는 파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절세하고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요. 연간 보수, 매년 떼는 연간 보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은 클래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다이렉트 채널에 조금 낮은 보수형의 클래스를 좀 적용을 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액연금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 같은 실적 배당형 연금을 안에서 펀드를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는 그냥 없으면 없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어 글자 헷갈리지만 기억해 두셔서 수수료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수료도 중요한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펀드를 좀 나눠볼까요? 기초 자산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펀드를 투자할 경우에 무엇보다 기초자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초자산과 섹터별로 펀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군별로 펀드를 나눠보자면 크게 4가지인데 주식형은 말 그대로 국내나 해외, 섹터나 테마주 위주로 주식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성장성이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같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투자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형인데요. 채권형에도 국공채가 있고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처럼 채권형 중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권형의 경우에는 주식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그만큼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형태의 혼합형 자산도 있는데요. 변동성을 잡아서 균형성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리츠, 원자재,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 투자형이 있는데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고 변동성 자체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도 펀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섹터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AI나 IT 섹터처럼 성장성이 높은 성장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형이다 보니 변동성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섹터이죠. 그리고 방어 섹터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처럼 경기 방어가 가능한 섹터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경기 방어 섹터군은 특히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이나 고금리 시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을 때 증시나 주가 하락 방어가 뛰어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산업재나 에너지 섹터처럼 경기 국면에 따라 변동하는 순환 섹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증시나 주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방어 섹터나 순환 섹터를 선택해서 변동성을 줄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과 섹터별로도 펀드를 사실 나눌 줄 아셔야 경기 흐름에 맞게 펀드 투자를 좀 자유자재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펀드도 자산이랑 섹터별로 나뉘었을 때 다양한 증시 상황에 맞게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투자 성향 이야기를 꼭 해왔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증시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성향이에요. 이게 나한테 맞는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투자에 대한 실패도 없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도 감내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경험담 같은 건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약 한 10년 정도 전에 제 20대 초반 때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운영하거나 할 때 내 투자 성향이 어떤 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샀대 하면 사고, 누군가가 다 팔았대 하면 팔고, 뉴스에서 이거 좋대 하면 사고 이거 나쁘대 하면 팔고 했던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시드머니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투자 성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이 투자 성향이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만 사실은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요,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에서 이런 펀드라든지 주식의 계좌를 오픈을 할 때 반드시 이 투자 성향을 확인하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투자 시드와 내 투자 시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인지를 이 금융사에서 알려줘서 당신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네요, 아니면 당신은 조금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하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마치 MBTI처럼. 그래서 투자 성향을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라인업으로도요, 충분히 어떤 펀드 라인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오히려 손실이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손실이 적게 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증시의 상황과 전반적인 글로벌의 경기 시황을 바라보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일반적인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연금 상품 안에서 펀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위험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100% 위험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과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연금 같은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서 설명을 늘 드렸던 것처럼 이 1% 수익률만 올라가도 연금 수령액이 1배수, 2배수, 3배수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에 욕심을 부려서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일정한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투자 성향별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 내가 조금 위험한 선호형을 좀 가지고 있다, 나는 위험하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식형 좀 펀드 라인업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 주식형 펀드 라인업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뭐 테마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섹터주로 가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증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형이라고 해도 증시를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섹터나 테마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리스크를 나는 높게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단일 종목이 제일 좋지만 ETF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험 선호형이다라고 하시면 주식형 중에서도 조금 테마나 섹터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이 테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위험 선호형과 안전 선호형보다는 조금 더 위험에 가깝긴 한데 손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적극 투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형 중에서도 섹터나 테마보다는 조금 크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형 S&P 500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들의 증시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전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보다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아니면 낮아져서 조금 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형을 어떻게 보면 노리해 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다 싫어.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채권형 중에서도 국채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국채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도 달라져요. 당연히 뭐 신흥국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조금 더 선진국 계열이 이런 신용도 자체도 높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훨씬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선택하실 때에는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선진국에 가까운 미국, 뭐 일본, 유럽, 한국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부분에 있어서의 국채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이제 대체 자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B급살롱에서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안전 선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추구할 수 있겠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상황별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저점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많이 올랐나 싶긴 하지만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포인트에는 우리가 상승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증시에 타지 마시고 상승할 때 반대로 떨어지는 자산들인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 장기 채권 같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기 채권을 왜 가져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반대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증시가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해요. 지금처럼 고금리인데 증시도 같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현저히 적은 경우거든요. 보통은 금리가 떨어지면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왜? 은행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시장으로 풀리면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서 기업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오를 때는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채권보다는 먼 미래에 약속했었던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채권인 장기 채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때는 달러, 금, 장기 채권 등의 선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5대5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둘 다 같이 평행하게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도 떨어져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증시가 오히려 하락을 할 때 증시를 담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적립식으로 펀드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떨어지는 증시를 좀 주워 담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떨어지는 거에 점차 담아서 평단을 낮춰가는 조금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 많이 못 내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줄게라는 전략을 또 이 기업들이 펼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고배당 그리고 증시가 떨어질 때는 보통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는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 채권으로 조금 반대적으로 해서 선투자를 미리미리 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도 내면서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굉장히 길게 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를 너무너무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좀 하락했잖아요. 이런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연금 이야기 참 좋았던 것 같고 어쨌거나 안정적인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연금인데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요. 연금은 미래에 내가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하는 게 바로 연금이기도 한데요. 연금의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1%라도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먼 미래에 써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이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펀드를 운용하는 것만이 이 안정적이고 높은 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는 꿀팁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처럼 이 펀드의 이름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기초 자산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증시 상황에 맞게끔 내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연금 펀드 운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셔서 연금을 꼭 나에게 미래에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장점만 이야기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제 물론 단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함께 좀 체크를 하거나 이런 성향이나 이런 상황이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이 연금 상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개인연금도 그렇지만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로 운용을 잘못했다가 괜히 퇴직금까지 다 깎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 퇴직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예금형이라든지 금리를 연동하는 펀드 라인업으로 많이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사실 10분 중에 9분이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 성향이 조금 너무 안정형 성향이야. 근데 금리를 계속 우리가 추구하자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금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는 꼭 물가 상승률 이상을 따라가셔야 우리가 김밥 한 줄을 먹어도 10년 전 김밥 가격이랑 지금 김밥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김밥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텐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연금 수령액도 그거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연금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손실이 나지 않으니까. 근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를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투자 성향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도저도 모르겠어. 펀드 모르겠어. 그냥 나 예금형으로 운용하는 게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애매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사실 대체 자산으로 좀 자산 형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막 금리 이런 것도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냥 만인의 사랑인 금 그냥 하세요. 금으로 그냥 쭉 10년, 20년 묵혀두면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캐내야 되는 광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늘 팽팽한데 어쨌든 공급에 비해서는 수요가 항상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 금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구하기가 참 힘들고요. 막상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도저도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인 예금형, 금리 연동형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금이라든지 이런 대체 자산 쪽으로 좀 연금을 같이 운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장점만 설명드렸지만 단점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최저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최저의 연금 수령액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수수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금도 내가 받는 것보다 나중에 뱉어내는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연금저축펀드 특히나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연금 내가 세액공제 받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받으려고 풀로 한 달에 매달 연금저축펀드로 납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늘상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시지 않으면 내가 세액공제 받으셨던 부분은 뱉어내셔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어가서 소득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는 13.2%밖에 안 되는데 뱉어내야 되는 건 16.5%.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약 2%가량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살 게 많다라고 하시면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몰아두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이런 연금 상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잘 말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연금으로 돌아가자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 신뢰성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이 국민연금에 칼을 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선진국에서 많이금 개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의 구조상 결국에는 선진국으로 넘어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연금 밑에서 받쳐줄 인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을 다시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금도 계속 변화를 해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2030 세대들은 내가 연금을 한창 받아야 될 때 연금이 소진된다고? 라는 생각이 되게 분노가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패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대, 30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복지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이 돼서 지급을 못할 정도의 지급 불능 상태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고 국민연금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너무 나라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연금 정도는 내가 조금 챙겨야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내가 그냥 이 이율형으로 금리 연동형으로 두지 말고 1% 2%라도 공부해서 더 끌어올려 보자라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시고 국민연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러니까 나도 조금 더 노력하고 같이 공부해서 그냥 내 연금에 조금 더 나도 똑똑한 연금 박사가 돼야겠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물론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우려는 그래도 좀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사실 비급살롱 100회였거든요. 자, 이렇게 100회 차에 또 정말 알찬 정보들 알려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비급살롱도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거나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모두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100회차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창이 또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알찬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